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그 자리 외에 다른 곳에서 만날 경우 그 사람을 인지 못하는 일 없으셨어요? 몇 번 있죠. 예. 이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수경의 파워 FM, 네. SBS 라디오, 지금은 러브 FM으로 옮겨가셨는데 네. 그 양반하고 아침마다 8시에 만났잖아요. 네. 이 양반을 목동 그 어떤 식당 거리에서 지나가다 낮에 만난 거예요. 아. 못 알아봤어. 날마다 보는 그 양반을 다른 곳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민동기 국장은 금요일 아닌 다른 날에 만나면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방송하는 미디어 토크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죠. 제 네. 일상이나 예. 사실 뭐 제 하루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놓고 보면 김용민 PD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마침 수술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검찰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왔다고. 네, 아주 큰 선물을. 예.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예. 김장겸 MBC 보도국장님께서 예. 저는 또 형사까지 걸었잖아요. 예. 기소를. 예. 네, 정식 재판. 저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만 걸었고, 그렇죠. 민동기 국장은 민형사를 다 걸었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사 1차 판결에서는 총론만 보면은 김장겸 국장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핵심이 뭡니까? 빌 게이츠 사망 오보의 책임이 김장겸 국장에게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또 인정을 했어요. 그건 이제 책임이다. 정정보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디어스 보도로서는 괜히 소송을 걸었나 이런 투로 이제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하여간 우리 민동기 국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되는 건데 약식 기소는 아니죠. 정식 기소를 했죠. 정식 기소를 했어요. 네. 아주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뭐 그러니까 정식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정이 이제 세워가지고 본말을 따져보겠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굴하거나 거기에 갑자기 유약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많이 당하셨죠. 네. 전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예. 한번 논쟁을 한번 하고 싶긴 해요. 다퉈보고 싶다. 네. 이게 과연 장소가 좀 이 언론 어쨌든 김장겸 보도국장도 공영방송 간부로 계시고 예. 저도 언론인이고 예. 또 김용민 PD도 언론인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이제 이런 논쟁이 법정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예. 이 사실 공공의 어떤 그런 영역 언론사끼리의 어떤 논쟁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기왕 장소가 법정으로 옮겨진 이상 예.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잘잘못 이런 게 아니라 예. 과연
저나 김용민 PD가 이 미디어 토크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예,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받을 만큼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과연 예. 요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날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예. 변호인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예. 오로지 네. 제가 예. 김장겸 보도국장을 예.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해가지고 어떻게든 예. 인간 말종으로 몰아가지고 예. 매장하려고 그런 어떤 그 혐의를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뭐 법정에서도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영방송사의 보도국장 네. 의 여러 가지 행위라든가 행태 이런 거는 저는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MBC 보도라든가 네. 더더군다나 조수경 기자 그때 당시 MBC 담당 우리 출입 기자인데 네. MBC 노조 민실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음. 반론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네. 만약에 명예훼손이다. 그거는 좀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조수경 기자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 아니 뭐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모든 기자가 그 출입처 등록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건 뭐 법정 가서 다투길 문제긴 합니다만 제 생각도 그렇고 김용민 PD 생각도 그렇고 네. 다르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언론의 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까. 본인도 기자였으면서 물론 빌 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보도 책임자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 출신인 우리 김장겸 국장이 이런 것들을 맥락을 모르고 본인은 출입처 등록한 곳만 출입했나? 난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조수경 기자가 김장겸 국장님을 찾아간 목적이 MBC 노조가 김장겸 국장님이라니 여기 제3자인데 국장님이라고 해야지.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찾아간 목적이 MBC 노조에서 김장겸 국장님을 한마디로 깠잖아요. 네. 근데 그 반론을 듣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도 드릴 겸. 예. 근데 그게 과연 이 정도 사안까지 번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 예. 저는 그런 의문이 일단 근본적으로 드는 거죠. 검찰이 제정신이라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기소한 거 봐봐. 교도통신에서 이런 논평을 냈네요. 뭐 논평이라기보다 이제 기사에다가 이제 논평을 담은 건데 일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미디어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 예가 거의 없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한국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네. 이 교도통신 이 보도 내용에서 몇 자만 좀 한번 바꿔보죠. 명예훼손으로 미디어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 예가 거의 없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디어 오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김장겸 국장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담당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검찰이 이렇게 정식 기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최근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톡에 대한 뭐 검열 논란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산케이 지국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일단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 조능희 PD도 그렇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를 했단 말이죠. 예, 현직 언론인을 예. 경찰이 체포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아마 1심에서는 좋은 그런 어떤 우리 쪽에 그런 게 안 나올 거다. 하지만 민사처럼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도. 그러니까 최근에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정권 비판적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강경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건 가야 하는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파이팅!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민동기 국장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돼요? 회사에서 되죠. 회사에서 되죠. 네. 예. 그래요. 회사 일이니까
예, 또.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오버건을 제외하고요. 그때 미디어 토크에서 방송한 내용들은 네. 미디어 오늘을 비롯해서 예, 뭐 다른 미디어 전문지에 기사화 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논평, 비평을 가한 거기 때문에 예, 전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가봐야죠. 뭐. 네. 예. 국민 TV에서만 한 게 아니었나 막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소송 비용을 또 우리 국민 TV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무슨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예. 검찰, 법원, 뭐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0%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 소송 비용, 만약에 이제 민사라든가, 그렇지. 그 패소했을 때, 그 이렇게 비용 같은 거는 별도로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서 미디어 토크 관련해서 책을 써야 되나 어쩌야 되나 뭐 하여튼 뭐 행사를 해야 되나 네. 뭐 이런저런 얘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뭐 하여튼 뭐 하자는 대로 할게요. 네. 뭐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를 부를 것이고. 예. 그래요. 뭐 하여간 그래서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민동기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인 나아가 민중들에게까지 입 닥쳐라 가만히 있으라 이 신호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연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저쪽에서 그렇게 또 각성하고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뭐 각성 반성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고요. 네.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유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탄 특히 언론인이 저는 거기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유탄을 맞을 때 꿋꿋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 네.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적 약자들도 네.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종 힘 있는 집단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예.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주진우 기자 이런 기자 보십시오. 예. 거의 직업을 피고인이라고 하지 직업 않습니까? 피고인. 예. 예?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꿋꿋하게 한번 당당하게 맞서볼 생각입니다. 예. 예.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관련해서 산케이 지국장 기소 얘기 한번 해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야, 난 그래도 MB 때는 그래도 외신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때 뭡니까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거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신문이 보도했나? 요미우리가 보도했나? 요미우리였죠. 요미우리. 네. 요미우리에 대해서 MB 정권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입으로는 소송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비난을 했었는데 예. 소송을 제기하진 못했죠. 예. 근데 이 박근혜는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는 뭐 언론들을 다 장악했으니까 이게 보도가 안 되고 논란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나라 밖에서는 이거 보통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네. 이게 나라 밖이든 나라 아니든 간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이 검찰의 소송은 네.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이게 조선일보 칼럼에 쓰인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케이를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조선일보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MB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MB 때는 국내는 조지고 외신은 그냥 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이 MB 때는 국내 언론은 건드리고 외신은 안 건드리고. 네. 근데 박근혜는 외신은 건드리고 국내 언론은 안 건드리고 뭐 이렇게 지금 바뀐 양상이에요. 국내 언론도 만만한 곳은 건드리죠. 그렇죠. 네. 부담스러운 언론사는 예.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조선일보가 뭐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지만 예. 사실 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건 뭐건 간에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시켜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거는 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충분히 민사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아마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런 형사소송이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얼마 안 될 겁니다. 예.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요. 뭐 무슨 명예훼손 소송이나 이런 거 제기할 때 그 형사하지 말고 네. 민사로 가라 민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명예를 훼손 당했으면은 당연히 훼손 당한 어떤 그런 배상 이런 거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검찰 공권력이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처벌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만약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언론 자유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재 정권의 속성은 뭐냐면은 공권력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까불면 우리가 네. 가만 안 둔다. 사실 사인 간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신호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심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계지국장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도 예. 저는 그런 상징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외신도 기소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국민을 향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네. 언론을 향한 국내 언론을 향한 저는 이런 경고라고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7시간에 대해서 더 이상 캐 묻지 마라. 예. 저는 이거를 한국 언론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외신이 다 한국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라 밖에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박근혜에 대해서 무슨 보도를 하겠습니까? 우호적인 보도를 하겠어요? 특히 국내 언론을 자주 접하시는 우리 또 국민들은 예. 이런 이 상계지국장 기소와 관련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악화됐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정말 예. 해외 언론은 굉장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도 그렇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 발생할 소지가 크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네. 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독일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사나 논평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어버이들께서 뭐 또 보니까 산케이 서울지구 앞에 가가지고 산케이는 패가 나라 뭐 이런 집회를 하셨더만요. 그렇죠. 조선일보 가셔야지. 조선일보는 왜 진정한 가만히 모독의 두실까? 뿌리가 바로 조선일보인데 왜 조선일보는 안 가셔? 사실 어. 그 논조로만 보면은 예. 조선일보나 산케이나 네. 비슷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산케이도 예.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이 약간 구구적인 논조를 보이는 그런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 만약에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 음. 검찰이 기소를 했다? 네. 저는 그것도 반대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런 형사 소송은 이 기소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네. 제가 봤을 때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산케이는 물론 조선일보에 대한 기소도 반대합니다. 뭐 조선일보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아이, 그럼요.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네. 예. 자, 산케이 신문 이야기를 해봤고,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성유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예, 성유보 선생. 성유보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는 필명을 주로 쓰고 다니셨어요. 이룰태림. 그래요? 이룰태림. 이룰태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얼핏 들어봤는데. 예, 한겨레의 지난 6월까지, 예. 지난 6월까지 이렇게 연재하신 기고문을 보면은 거기 항상 이룰태림이라고 나왔는데, 이룰태림이 왜 이룰태림이냐? 이분의 아호가 태림입니다. 네네. 클태자의 수풀림. 큰 숲을 이룬다. 네. 라는 의미인데, 네. 이룰은 뭐냐, 이룰. 이룰 성자 아니에요. 성유보, 이룰성. 그렇죠. 예, 이룰태림이야, 이룰태림. 예. 예, 그런 이룰태림이란 필명을 쓰셨던 성유보 선생께서, 일생이 보니까, 반독재도, 언론의 공정성 회복. 그것을 그렇죠. 위한 평생이었습니다. 네. 예.
너무나 일찍 가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일산 병원에서 예. 조금 입원 중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뭐 좀 괜찮아지고 계신다라는 거를 얼핏 전해 들었는데 예. 갑자기 그렇게 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예. 예. 아이고, 참 우리 성유보 선생님의 그 고인이 되셨는데 명복을 빌고요. 그분이 이루려 했던 그런 언론 자유의 꿈, 후배가 이제 이루어야 되겠죠. 이분 말씀은 뭐 민주주의고 인권 평화고 이게 다 언론의 자유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의 자유가 통째로 지금 억압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유보 선생님 영전 앞에 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성유보 선생과 관련해서 예. 동아일보 보도 태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유보 선생 뭐 돌아가신 거 부고 보도라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10월 9일자 뭐 경향, 매경, 서울,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거의 대다수 신문들이 사람들 면에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셨죠. 위원장 그리고 동아 투위 위원장도 지내시고 근데 부고를 알리면서 애도를 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동아일보만 이 부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성유보 선생은 1968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셨고 예. 약 7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75년대 강제 해직이 되셨거든요. 동아투이 사건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직이 되셨죠. 그러니까 자사 기자 출신인데 그 자사에만 지금 저기 부고 기사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해고해놓고 40년 동안 복직을 안 시킨 명예회복조차 시키지 않은 동아일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정말 예. 그 사상, 예. 뭐 노선 그리고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요. 이건 정말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그런 예의가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성유보 선생 관련한 그 과거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2008년 7월 28일자 사설이군요. 좌파 정권 단물 빨던 정연주의 친구들 해서 꼽힌 사람이 바로 돌아가신 성유보 선생입니다. 예. 그렇죠. 단물을 빨았다는 거예요. 네. 예. MB 정권 들어서부터 이런 우파 정권의 단물을 빨았던 동아일보가 할 얘기는 아니죠. 이분들이 단물을 빨았으면 뭐 얼마나 빨았습니까? 이런 용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단물 중에 단물은 종편 아니에요? 종편. 그렇죠. 뭐 성유보 선생이 한겨레 출신이어서 한겨레가 노무현 정권 때 덕본 거 있어요? 덕본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종편 얻고 뭐 온갖 형태의 특혜를 다 입었던 동아일보. 단물은 지들이 빨았으면서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죠. 설사 100번을 양보를 해서 약간 그런 뭐 단물이 좀 있었다고 칩시다. 예.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중동의 MB 정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단물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그들이 받았던 여러 특혜와 단물 이거에 비하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예. 들이댈 걸 들이대셔야죠. 예. 동아일보에도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놀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동아일보도 노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보도위원회도 있고요. 네. 예. 좀 지각이 있는 동아일보 기자라면은 그렇게 풍찬노숙을 하면서 언론 자유를 위해 외쳤던 성유보 선배에 대해서 트위터에 한 줄이라도 남기는 그런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한두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동아일보 기자들 트위터를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예. 그런 아주 작지만 네.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유보 선생이
뭐 동아일보 복직이 그분의 무슨 마지막 꿈이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이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 명예회복, 보상, 배상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거 그런 차원에서 역사의 그 과오를 동아일보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당시 기자, PD 이런 언론인들 대량 해직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함으로써 이런 일을 2번 다시 벌이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정리를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투쟁을 4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동아일보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동아일보가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역사 정리,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 이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동아일보가 망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청산을 네. 동아일보 과연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네. 참 성유보 선생의 이 별세 소식을 접하면서 네. 또 한 번 그런 절망 비슷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뭐 동아일보뿐이겠습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고 70년대는 물론이고 또 80년대 해직됐던 그런 분들 네. 그리고 지금 MB 정권 때 또 해직되셨던 여러 해직 언론인들 네. 아마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참 이런 상황이 되도록 언론 환경이 이렇게 참 많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후배 언론인으로서 후배 기자로서 참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예. 참. 또 후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용윤 PD와 저 또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 그런 후배들이 과연 한국 언론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또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제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착잡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후배들 중에 기대할 수 있는 후배도 있겠지만은 조선일보의 엄보운이라는 친구가 있어. 요즘 굉장히 좀 필명을 날리고 이 계시던데. 친구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구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엄보운 군을 보면은 이상호 기자한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과대망상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이빙벨 영화와 관련해서. 네네. 예. 철저하게 우리 조선일보 방가에 이런 유망주가 돼버렸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전 정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그럼요. 엄보운 걱정하기 전에 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걸로 내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남들 보기에 명문대가 아닌 학교를 할지라도 혹은 대학에 안 가더라도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인력 시장에서 나름대로 상품성 있는 스펙 많은 학력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지 말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엄보운 군 유망주가 돼서 좋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전혀 안 부럽습니다.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기사란 수행의 수단이고 자아실현의 도구며 저를 기자로서 규정짓는 모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물론 기자가 되기 전 인턴 기자 때 쓴 말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요. 그 말에 안 부끄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의 유망주가 돼서는 그 말이 나중엔 부끄러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 주간지 기자가 페북에 쓴 글을 보니까 예. 젊은 기자에 대한 약간 우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고재열이 쓴 거. 그렇습니다. 예. 너무 그 속물에 벌써 물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사인 인턴 기자를 해서 그 거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에 들어간 그런 기자가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 조직에 적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조금 우려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좀
좀 그렇죠. 예. 좀 젊은 선수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일입니다. 예. 네, 하여간 지금 언론 지망생 친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나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한겨레든 조선일보든 난 어디든 가겠다. 이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디어 오늘도 신입 기자를 올해 뽑았잖아요. 예. 뽑았는데 또 제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면접을 참여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또 최종 면접까지 보는데 꼭 물어봅니다. 네. 어디 지원을 해봤느냐. 예. 그러면 스펙트럼이 네. 망라돼 있습니다. 뉴데일리부터 자주민고까지. 아니, 정말 엄청난 스펙트럼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워낙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속으로 좀 씁쓸하죠. 예. 안 그런 선수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정철웅 기자가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죠? 10월 1일자로 예. 복귀를 해서 돌아와서 아주 말로 없는 급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연봉 수준 사실 좀 업계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물론 조선일보 차장 이하의 이런 조합원들의 그 평균치긴 합니다만은 지금 6,200 얼마죠? 6,280만 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예, 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6,200여만 원이면은 12로 나누면 그래도 월 평균 500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예. 약간 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직구는 더 많이 받겠죠.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성과급이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부수적인 때문에. 뭐 취재비, 그렇죠. 뭐 휴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다면은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건데 지금 얘기로는 현재 임금으로는 가게를 꾸리기조차 빠듯하다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런 말도 했더군요. 월급 수준이 자존심과 직결된다. 야, 우리 엄보은 군에게 말이죠. 이런 회사 다니고 싶냐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 저는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한 조합원이 조선일보 노보에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조선일보도 노보를 내냐? 이렇게 노보를 떠나서 노조가 있냐? 그 놀라는 분이 있어요. 노조 있고요. 노보도 정기적으로 냅니다. 혹시 뭐 무슨 공정보도위원회, 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노보를 조금씩 이제 정기적으로 내는 편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으면서도 우리보다 월급이 많다. 박탈감을 느낀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 뭐 그런 삶을 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좋다고 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침이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약간 저녁 있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손학규라든지 손학규의 정신을 이어받은 야당을 찍어야지. 또 야당을 밀어야지. 왜 그래 도대체? 아니 뭐 조선일보 노동 강도가 업계 최고라고 하는 거는 이 언론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일을 시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퇴근을 안 한답니다. 알아서 퇴근 안 한다. 알아서 퇴근을 안 하고 문화 자체가 어떤 회사의 동료라든가 이런 문화보다는 약간 경쟁을 하는 같은 회사 동료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기자로서의 그런 마인드 자세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갈 사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전 적어도 언론인이라면은 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감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봉이라든가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에버리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 조합원 70%가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지난 6월 노조 설문조사에서 현재 임금으로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조선일보 2013년 조합원의 평균 임금이 대략 한 6,24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연봉을 6,24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요.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죠. 월 500씩 받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월 500씩 정도 평균으로 예. 받아가는데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라고 답을 하면은 네. 도대체 이 사회 서민들은 뭐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좀 아무리 자신들의 노조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지만 네. 조금 언론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서는 굉장히 좀 아니 뭐 적게 받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다만 니들 입에서 귀족노조 이따위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역겨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엄보운군 혹시 그런 선배 있으면은요 갈구세요. 기사 쓰는 게 수행이라면서 자아실현이라면서 돈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정말 한심한 속물근성의 선배들 꾸짖고 자아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조선일보 이 임금과 관련해서 예.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예. 회사 쪽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매년 매출이 줄어들어서 인상이 어렵다 올해. 조선일보 노조는 6% 인상안을 제시를 했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이 노동계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지면이나 기사를 통해 항상 조졌던 논조 중에 하나가 네. 회사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무턱대고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논조를 폈거든요. 그런 논조라면 네. 6% 인상을 요구하시면 안 되죠. 회사의 임금 동결 정책에 적극적인 동조 자세가 필요한데 굉장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계신데 본인들의 논조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엄보은 군이 잘하겠죠. 뭐 우리 엄보은 군이 또 이렇게 놀라운 그 정신 승리를 또 조선일보에서 또 실현하리라 기대합니다. 네. 우리 엄보은 군에게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조선일보 얘기를 우리가 또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네. 조선일보가 네이버와 모바일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예. 아니 지금 네이버에다가 뉴스를 제공하지 않나요? 이건 또 뭔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예. 동아일보, 예. 매일경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이들의 뉴스를 포털에서 네이버에서 보려면은요. P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예. 컴퓨터에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가 10월 1일부터 네이버와 모바일 뉴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에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선일보 기사를 이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데요. 예. 왜냐하면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접속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예. 근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도 조선일보 기사를 예. 모바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조선일보의 네이버와 모바일 뉴스 계약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냐면 예. 지금까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가 예. 공동 대응을 하기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깨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도 앞으로 네이버와 모바일 뉴스 공급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예. 모바일에서 예. 조중동 매일경제 예. 콘텐츠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그 포털 가서 뉴스 보나요? 아직도라는 말이 포털 가서 뉴스 접속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예. 아직은 절대 다수인가요? 뭐 그거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 그 언론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회사 사이트 가서 보거든요. 항상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저는 이제 주로 예. 음악을 듣거든요. 예. 그 시간만큼이라도 텍스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네. 근데 딱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가를 대충 봅니다. 예.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요. 예. 하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캔디 크러쉬 같은.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허. 그거 예.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예. 신문은 안 보고. 신문은 거의 안 봅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지하철에서. 네. 신문을 막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온라인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일단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유료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 그렇습니다. 지금 조중동 매일경제가 예. 사실 이 네이버와 네. 모바일 콘텐츠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자기네들의 어떤 유료화 전략과도 이게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네. 조선일보가 네이버와 모바일 뉴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거는 예. 유료화 전략 자체가 시큰둥했다는 거죠. 음. 여러 가지 수익적 모델을 거기서 그렇지. 찾지 못했으니까. 그 유료화 서비스는 뭐냐면은 기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핵심적인 뉴스, 네. 나는 뭐 특종이라고 판단되고 혹은 기사의 공력을 들이는 이런 기사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는 그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하는 그게 프리미엄 서비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에 자사 뉴스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풀어야지. 그렇죠. 그 시시한 뉴스만 보내면 누가 봐?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모바일 부분에서 조선일보가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벽에 부딪히면서 현실적으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예. 사실 지금까지 이 네이버 측과 계약을 체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체적인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찾겠다라는 전략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예전에 그 네이버하고 다음이 네. 언론사들하고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예. 언론사들이 헐값에 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예. 평가가.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우리 저 네이버에다가 조선일보가 크게 세게 불었다. 세게 불렀다는 뭐 얘기가 있죠. 네. 실제로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이번에도 헐값의 뉴스 콘텐츠를 넘기지 않겠다. 예. 이런 전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 자체적인 어떤 모바일 부분에서 수익 모델, 예. 이거 유료화 콘텐츠 전략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잘. 네. 그러니까 수익 모델도 찾지 못하고 음. 어차피 모바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모바일의 뉴스 콘텐츠도 공급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굉장히 발빠르게 예. 일단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공동조선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그러면 싸게 팔았을 수도 있겠네.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아마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는데 급하게 했다는 흔적이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든 네이버 쪽에서도 계속해서 조중동 매일경제 쪽에 뉴스 콘텐츠 모바일 쪽에 계약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네. 사실 그 스마트폰 이용자 특히 인터넷 기반의 이용자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쪽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거리가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10월 1일부터 한번 모바일로 포털 들어가서 이렇게 봐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 메인 뉴스 화면을 보면 예. 매체명이 안 뜹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런 게 떴구나 해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뭐 조선 비즈 기사가 확 뜨거나 예. 이랬을 때 약간 당황하죠. 그렇잖아도 지금 모바일 뉴스에 노출시키는 빈도가 연합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미디어오늘도 네이버와 뉴스 콘텐츠 공급을 맺고 있는데 저는 PC는 물론이고 미디어오늘 기사를 메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연합뉴스라든가 지금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예. 이런 노출 빈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예.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까지 모바일 콘텐츠 뉴스 공급을 네이버와 체결한다고 했을 때 예. 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상상은 예. 자, 연합에 예. 조중동에 예. 매일경제까지 예. 이게 만약에 네이버 뉴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 언론 지형도에도 모바일 콘텐츠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한겨레하고 경향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요. 예. 미디어 오늘처럼 이렇게 그 첫 화면에 잘 노출이 안 돼. 우리보다는 잘 노출이 되는데 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노출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 연합뉴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50% 된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네. 연합뉴스 정도만 해도 예. 제가 봤을 때 좀 논조 자체가 예. 정권 비판적이라든가 예. 이런 쪽이 좀 많이 희석이 된 그런 콘텐츠들 뉴스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중동이라든가 매형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바일 뉴스의 어떤 편중화 현상 이런 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별세상이군요. 정말. 아니 그렇게 구석구석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 뉴스 보고 지겹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건가 이런 그 문제 인식은 안 생기나요? 우리 그러니까 모바일 뉴스 이용자분들 묻고 싶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류 언론 다 거의 다 장악되다시피 했죠. 네. 카카오톡 검열한다 그러죠. 예. SNS 이거 지금 보안 안 돼서 지금 사이버 망명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는 모바일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게 각계 전투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총괄적으로 기획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편 진영은 반대로 다 각계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TV도 그런 비판을 받았지만은 기왕이면 다 합쳐서 큰 뭔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있었죠. 각계 약진하지 말고 네.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저는 제 귀에 머물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진영 논리를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연합해라, 연대하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무슨 우리가 진보 좌파 진영이어서 이 진보 좌파 진영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진영의 논리를 말하지 않고 공정 언론으로만 말할 뿐이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정 언론 당연하죠. 공정 언론이 뭡니까? 권력 비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권력. 예를 들어서 저쪽의 반대편이 되는 권력이 집권하면 또 그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께서 우리 국민TV 개국할 때 국민TV가 할 일은 정권 교체다. 그런 다음에 교체된 그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맥락과 의미를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쪽도 거대한 어떤 미디어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구석구석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한 저런 그 언론 그룹들 이기기 쉽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자들이 정상적입니까? 일제강점기라면은 아마 부역했을 그런 언론들이고 실제로 부역했던 언론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예. YTN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노종면 해직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조승호, 정유신, 우리 이런 유수한 그런 기자들, 현덕수 해직이 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입니다. 6년. 6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YTN은 그새 상암동으로 이사를 갔죠. MBC도 상암동으로 이사를 갔고요. 네.
많은 언론사들이 상암동으로 이사를 갔죠. 예. 근데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건물도 좋아지고. 예.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과연 뭐가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YTN이 보도국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보도국장이 교체가 됐는데 상수종.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예.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YTN의 이제 상암동 시대를 사실상 상수종 보도국장 체제 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예. 이분이 예. 지금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예. 네. 굉장히 좀 친하시답니다. 이른바 A36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뭐 그냥 예. 서로 돈을 꽂을 수도 있을 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뭐 그래서 그건 뭐 농담이고 예. 그래서 YTN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예. 10월 2일자로 나온 건데요. 예. 이렇습니다. 최악의 국장. 이건 이제 이홍렬 전 보도국장을 지칭을 하는 건데 네. 최악의 국장은 물러났지만 네. 앞으로 YTN 보도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친하니까 그 YTN 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사실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잖아도 YTN 보도가 지금 너무 친정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상수종 보도국장 체제 하에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예. 지금 청와대 이 홍보수석인 윤두현 홍보수석이 YTN 보도국장을 2011년 지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또 상국장이 정치부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밀도가 더했을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YTN 해직 사태는 6년을 맡고 있는데 예. 이 해직 사태에 대해서는 또 YTN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예. YTN이 상암동 시대 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YTN 보도는 물론이고 네. 해직 사태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아니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예.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수종 보도국장 이분이 그 CBS 출신인 거 아세요? 아, CBS 출신입니다. 예. 예. 그 이기정 기자라고 역시 그 양반도 CBS 출신이고. 네. 그제 어떻게 왔느냐? CBS 라디오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 그때 또 들으셨어요? 예, 그 상수종 기자가 YTN 갔네? 뭐 이럴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 상수종, 이기정 기자 모두 뭐 노조원들로부터 이렇게 평판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전통의 CBS 그리고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 기능이 상실됐던 그런 CBS가 이렇게 뭔가 변화에 그 기류를 타고 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보도 기능을 회복해서 그 뒤로 보도국이 재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제 입사를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YTN 가가지고 뭐 약간 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예. CBS 뉴스를 열심히 들었고 CBS 뉴스 상수종입니다. CBS 뉴스 이기정입니다. 그렇게 바이라인을 댔던 우리 그 두 분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참 씁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언론인으로서 그 맛을 지키고 또 그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올곧게 길을 걷고자 노력했던 우리 YTN의 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자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때를 같이 해서 다음 주 10월 13일이 조상훈 우리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 해직 3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일보 간부 중에는 조상훈이가 복직하면 어떡하나 끔찍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네. 조상훈 국장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들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직 소송 제기 중인데 아마 1심에서 이겼나 그럴 겁니다. 이겼고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2심에서도 이긴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 남아 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그러면 그동안 안 준 월급 다 줘야 되고요. 그렇죠. 복직시켜야 되고요. 예. 자, 그런 조상훈 국장이 해직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해직될 당시만 해도 2012년, 2013년 이 시기만 지나면 뭔가 좀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언론 자유가 다시 꼽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5년 더 유예가 됐으니 참 예. 저는 사실 해직 언론인은 예. 70년대, 80년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아, 근데 2012년 그때부터 이렇게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예. 계속 사라지지 않고 12년, 13년 뭐 참 해직 언론인 뭐 해직된 지 6년 이런 미디어오늘도 이번에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만 예. 아무튼 제가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네. 해직 뭐 몇 년, 왜 해법이 안 풀리나 이런 기사를 쓸 거라고는 예.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동아투위 해직 언론 출신인 또 송유보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예. 참 복잡합니다, 마음이 지금. 예. 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언론 자유 없는 민주주의 없고 언론 자유 없는 자유인권 평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언론 자유 없는 경제 발전도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가 필수다. 이런 점들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오늘 사랑해 주시고 국민TV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언론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한언론도 이제 뭐 좋은 뉴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큰 연대들을 만들어서 2016년, 2017년 이 어마어마한 정치 이벤트 때 결국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퇴행하는지 전진하는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20년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렇죠. 예. 뭔가 좀 수를 써야 될 때고요. 이제는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변화의 중심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성유보 선생 영전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네. 오늘 마무리할 텐데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뭔가요? 예. 홍가혜 씨 아시죠? 알죠. 네, 홍가혜 씨. 그 과대망상증에 걸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언론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허언증 환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낙인 찍힌 네. 홍가혜 씨를 거의 밀착해서 취재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기자라기보다는 활동가에 가까운 인권 활동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찬희 기자를 네. 저희가 또 만나겠습니다. 한 40여 번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홍가혜의 모든 것을 한번 다 들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민동기 국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